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항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키가 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목뼈와 허리에 부담이 크다고 늘 많이 하는데요. 네네. 상대적으로 키가 크신 목서윤 아나운서는 어떠신지? 글쎄요. 저는 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성적으로 목 주변 통증을 달고 사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요즘은 또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TV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또 길어지면서 목이 불편한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 말고도 늦게 발견할수록 위험하고 치료도 어려운 목뼈 관련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오영민 교수와 함께 경추 척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손과 팔이 저리거나 찌릿하고 어깨와 뒷목이 뻐근한 증상.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목과 관련한 불편한 증상들인데요. 제일 먼저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지만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질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오영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추 척수증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목뼈와 관련한 질환이다 이렇게만 소개를 했지만 좀 낯섭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경추란 목에 위치한 뼈를 말하는데요. 경추는 머리를 받쳐주고 목을 좌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경추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있어서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척추 안쪽에 머리부터 몸통을 연결해주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신경에는 중추신경인 척수와 말초신경인 신경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척수와 신경근을 중추신경, 말초신경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기능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척수는 고속도로에 비유를 하고 말초신경인 신경근은 나들목으로 비유를 한다면 나들목만 막혔을 경우에는 고속도로는 잘 통하기 때문에 그 이하 부위는 증상이 없고 막힌 부위에만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줄기인 고속도로인 척수가 막히게 된다면 그 이하 부위로 나들목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가 다 막히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이하 부위에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경추 척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하지 마비 기능이 다 발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경추 척수가 눌려서 손상이 되는 경우를 경추 척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겁부터 납니다. 네. 그 밖에 일반적인 증상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마비는 되게 이제 심한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우선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손이나 팔에 찌릿찌릿 전기가 온다든가 저림이 있다든가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손에 위압감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젓가락질 하는데 힘들다거나 아니면 단추를 잠글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 힘이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목이나 어깨가 뻣뻣하다는 증상, 그리고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든지 빨리 걸을 때 불안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배뇨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증상은 얼핏 듣기에는 목 디스크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 관련 질환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척수하고 뇌는 이제 모두 중추신경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척수를 침범하는 질환은 뇌 질환하고 구분이 좀 힘들 수도 증상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의 출혈, 막힘, 즉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손상 부위에 따라서 상하지 마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뇌졸중에 의한 증상은 대개 편측에 한쪽에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에 상하지가 마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언어 장애나 두통, 어지러움증 등이 동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척수는 같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질환이지만 상하지 마비가 발생을 하지만 이것은 양측성으로 오는 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목 디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경추 척수증과는 달리 신경근을
압박을 해서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척수를 침범을 하기 때문에 통증보다는 서서히 마비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심한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죠.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비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경추 척수증의 경우에도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심해질 경우에는 경추 척수증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주로 압박되는 신경이 신경 근인 목 디스크 경우에는 이런 통증이 주로 호소를 하게 되지만 경추 척수증과 같이 척수를 손상하거나 압박을 하게 된다면 이런 하지 마비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목 디스크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경추 척수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이 경추 척수증 증상인데 통증은 심하지 않으니 좀 지켜보자 하고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마비 증상이 심해져서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추 척수증의 증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슷한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다른 관련 질환으로 오인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검사해 보니 이게 경추 척수증이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 경추 척수증이 결국에는 척수라는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상하지 마비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뇌졸중이라든지 파킨슨병과 네. 같은 뇌질환 그리고 그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관절 질환 그리고 요추 협착증 등과 같은 질환으로 오인을 하고 실제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 등을 하면서 이런 그 증상이 악화되어서 뒤늦게 경추 척수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다리가 힘이 빠지고 저려서 요추 MRI를 시행을 하였는데 거기서 심하진 않지만 요추 협착증이 있었고 이 경우에 보존적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요추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경추 척수증으로 진단을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원인을 알아야 그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추 척수증 대표적인 원인은 뭘까요? 경추 척수증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즉 많이 사용하여서 발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지속되게 되면 경추 추간판이 탈출이 더 심해진다든가 경추에 골극이 많이 형성이 되어서 경추 협착증을 야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든지 후관절의 비후, 황인대의 비후 이런 것들에 인해서 경추 척수를 압박을 하여서 경추 척수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것이 더 심해져서 경추 척수까지 누르게 되어서 경추 척수증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나이가 영향을 미칠 테이고 예. 나이 외에도 뭐 또 다른 위험 인자나 아니면 호발 대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퇴행성 변화가 심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목의 자세나 목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추의 바른 자세는 어깨를 펴고 앞턱을 좀 당기고 시선은 한 5도 정도 위를 보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목을 앞으로 과도하게 뺀다든지 과도하게 굴곡을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 등은 목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와 같은 자세를 많이 하는 환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경추 척수증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진단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어떤 진단들을 받게 되나요? 우선 이거는 경추 척수증은 증상이 특이하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을 정치 들어봐서 환자의 증상을 듣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학적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들을 하고 경추 척수증이 의심이 된다면 MRI 등을 통해서 경추 척수가 실제로 눌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젓가락질하기 힘들다든가 단추를 끼우기 힘들다든가 계단 오르내기 힘들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신경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목을 세우고 환자의 목을 팔로 이렇게 굴곡을 시켰을 때 이 경추 척수증이 있는 환자들은 등이나 발 아래까지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는 증상을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걸 통해서 경추척수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경추척수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이러한 경추척수를 압박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경추척수증의 치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 디스크,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순히 말초신경인 신경근만 눌러서 발생을 하는 목 디스크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이나 약물 치료, 통증 치료 등의 비술적 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척수 압박으로 인해서 경추척수증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척수가 심하게 눌려서 이미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수술로서 눌린 척수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추척수증은 그 약물 치료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고요. 마비가 발생을 하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척수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그 경추척수증의 치료는 근본적으로는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척수강을 넓혀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척수를 압박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이것이 척수의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그리고 척수를 압박하는 것이 뭐 한 군데에 있는지 여러 군데에 있는지 따라서 수술법이 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추간판이나 골격 등이 튀어나와서 특히 또 척수를 앞쪽에서 압박을 한다면 앞쪽에서 전방 경유를 통해서 추간판 제거술 및 골극 제거술 등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척수의 뒤쪽에서 후종인대 비후증이나 이런 후관절 등이 비유돼서 또 후종인대 골화증이 여러 분절에 있어서 척수를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척추의 후방에서 뒤쪽에서 접근을 해서 척수 감압술 및 후궁 성형술 등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 경추 척수증의 경우에는 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활 치료 과정도 좀 궁금하네요. 예,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추 척수증은 신경 손상이 일부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이런 저림이라든가 통증, 위압감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이제 빠르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이런 재활치료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빠른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1, 2주 후에는 이런 재활학과로 전과를 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이런 재활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후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아무래도 이 척수를 누르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좀 큰 수술일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얼마나 호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수술 후에 이제 회복하는 거는 이제 환자 상태마다 좀 다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우리 몸의 세포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 그리고 이미 죽은 세포, 그리고 아직 죽진 않았지만 기능이 감소된 세포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경추 척수증의 경우에는 척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세포도 있지만 이런 계속 눌림으로 인해서 기능이 없는 세포가 더 죽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환자의 증상도 심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또한 이런 한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포가 눌리는 것을 빨리 풀어줘서 그 기능을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그 빠른 회복과 더 큰 증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경추 척수증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척수가 눌려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넘어진다든가 미끄러짐, 가벼운 교통사고 등 작은 외상에도 이런 하지 마비나 이런 상하지 마비, 신경 증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그 질환이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예.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이 경추 척수증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의 퇴행성 변화를 늦추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니터라든가 핸드폰, 스마트폰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목이 점점 앞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 네. 이러한 것들을 발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이런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고 경추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목을 이렇게 숙이거나 앞으로 빼는 자세, 그다음에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는 목 주변을 또 경직시키고 이런 척추에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경추 주변 근육을 안정화시키고 주변 조직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깨를 펴고 이제 목을 세우고 아래턱을 좀 안쪽으로 당기고 당겨주는 자세가 목 건강에는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작업, 높은 베개를 벤다든가 하는 것들은 목에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고 목의 부담을 줄이고 경추 퇴행이 최대한 천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바른 자세로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예.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목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꼭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목 수술의 경우는 위험하지 않은지 두려움이 있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혹 마비가 더 심해져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고 이런 경우 또 재활 치료가 또 필요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경추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좀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었고요. 최근에는 경추 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경추 척수증의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경외과 이런 척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오영민 교수와 함께 경추 척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일단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3월 정상 개교를 결정한 상황이죠. 네, 정말 다행인데요. 개학을 앞두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위험 요인을 분석을 했더니요. 12살 이하 어린이는 가족 간 전파로 인한 감염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나 학원에서의 감염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0살 이하 어린이는 바이러스에 덜 감염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방역수칙 준수는 기본입니다. 네, 새학기 앞두고요.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불필요한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닥터 MBC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이 경추 척수증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 관련해서 궁금한 점, 그 밖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닥터 MBC에서 궁금증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